스코틀랜드 지리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서로 공평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크는 어디서 구하나요? 인도 위스키 맛은 어떤가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 버번 위스키는 또 뭔가요? 지금은 위스키 업계에서는 슬란바. 네, 안녕하세요. 글렌피딕이 선사하는 위스키와 지식의 페어링,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날씨와 더위를 생각해 보다가 위스키와 지리, 또 기후의 상관관계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요. 오늘 저희 지식 페어링에 함께 해주실 분은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재입니다. 스코틀랜드 지리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앰버서더님은 저한테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서로 공평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저희에게 또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실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바로 이곳 칼바도스 가든의 바텐더 앤디 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칼바도스 가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앤디 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바도스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전통 사과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이 칼바도스라는 사과수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장이고요. 칼바도스 외에도 다양한 싱글몰트 위스키도 판매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칵테일을 많이 개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맞아요. 글렌피딕을 대표하는 향이 청량한 사과 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브랜디가 위스키하고 뭔가 다른 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히 그 차이는 잘 모르거든요. 브랜디나 위스키 둘 다 증류 주인공은 동일한데요. 일단 재료가 다를 것 같습니다. 볼이나 옥수수 아니면 호밀 같은 곡물을 재료로 해서요. 발효시키고요. 증류해서 보통 숙성시킨 술을 위스키라고 부르고요. 브랜디 그러면 보통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을 재료로 해서요. 발효시키고 증류하고 숙성시킨 술을 브랜디라고 합니다. 뭐 브랜디가 조금 더 달겠네요. 아무래도. 제 증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술에는 설탕이 함유되어 있진 않습니다. 단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 단 향은 충분히 많이 나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향과 맛을 지닌 브랜디입니다. 증류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던 13세기, 14세기경에 둘 다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 버번 위스키는 또 뭔가요? 버번 위스키는 미국에서 만드는 위스키 얘기하는 건데요.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 위스키가 바로 버번 위스키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전에 글렌피딕을 드셔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이 출연 요청을 받고 위스키를 처음으로 음미를 하면서 먹어봤습니다. 글렌피딕 15년. 앞에는 쓴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고요. 또 그런 독특한 글렌피딕만의 과일향을 특징으로 하고 네.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앤디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위스키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 중에서 글렌피딕은 굉장히 친근한 친구처럼 이제 매일매일 마셔도 절대로 질리지 않고 그리고 새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사과의 뉘앙스가 풍부한 위스키로서 제가 매일매일 편안하게 음주하는 그런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글렌피딕 18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마셔볼까요? 자, 슬란지바. 15년과 비교해보면 맛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운이 길게 남는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교수님께서 되게 상당히 섬세한 미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심해야겠어요. 마침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유독 글렌피딕 18이 훨씬 더 향긋하고 촉촉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도 좀 오고요. 살짝 온도 좀 떨어져서 그런지 마침 오늘 날씨가 스코틀랜드하고 약간 비슷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온도나 약간 날씨가 스코틀랜드하고 비슷해지면 위스키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퍼펙트한 그런 날씨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8도 물론 맛있긴 하지만 이곳 칼바도스 가든의 칵테일도 예술 아닌가요? 칼바도스 가든의 시그니처 칵테일들은 전부 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칼바도스 칵테일 한 잔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비라고 하는 사과술과 함께 일랑일랑이라는 꽃, 민트, 그리고 레몬을 사용해서 만든 굉장히 상쾌하고 프레시한 칵테일입니다. 더운 여름날 마시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칵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식으로 로즈마리로 만든 식용 거품방울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손으로 위에 있는 거품을 터뜨리시면은 로즈마리 향이 나와요. 오, 로즈마리 향이 너무 좋은데요? 우와. 굉장히 향기롭네요. 또 맛이 새콤달콤해서 딱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 마시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술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술이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다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포도 같은 과일 대신 이제 보리 같은 곡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리적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례가? 스코틀랜드는 영교차가 또 적게 납니다. 영교차가 적다는 것은 겨울하고 여름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미국 쪽에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걸프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난류가 쭉 흘러서 영국 아일랜드가 위도에 비해서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강수량도 많아요. 서늘하고 좀 수변한 기후 환경하에서 보리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주식이 귀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귀리. 근데 그 보리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한 게 아니고 사료 아니면 위스키 제조용. 위스키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 메가를 만들 수 있는 보리를 재배를 하는 거죠. 술을 만드는 곡물 같은 경우는 단백질보다 전분 함량이 높아야지 그 전분을 활용해서 알코올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보리로 재배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위스키를 많이 만들게 되었군요. 그렇다면은 토양이나 지리적 차이도 좀 많이 있을까요? 그 영국의 남쪽 지역은 석회암질인데 그 위쪽의 스코틀랜드는 화강암질이거든요. 화강암질 토양이라는 게 마치 정수기 같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이나 뭐 이런 미네랄 같은 게 흡착이 돼요, 토양에. 그러면서 맑은 물이 흐르게 되고, 화강암질이 풍화가 돼서 만들어진 토양은 산성 토양인 경우가 많은데, 토양의 산성도가 높으면 사실은 작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데, 보리하고 귀리 같은 것들은 그런 척박한 토양에 그래도 적응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일랜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언덕이나 구름도 많고 그 사이사이 계곡도 그러한 지형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리들을 키울 수가 있어서, 보리가 다양하니까 위스키 맛도 다양하게 낼 수가 있고. 이 정도면은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술코틀랜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 술코틀랜드요? 어떻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아재 개그네요. 아재 개그. 네, 술코틀랜드. 또 스코틀랜드 하면 피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피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수분하고 서늘해가지고 유기물이 잘 분해가 안 되고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층을 피트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온도가 연중 뭐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비가 연중 내리니까 또 배수가 또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일부 지역이 물에 채워져 있으니까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려면은 공기의 산소랑 만나면서 분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되고 계속 빠른 속도로 이게 쌓이기만 합니다. 엄청난 그 연료로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탄화수소가 들어 있어서, 사실 위스키 숙성할 때도 피트를 연료로 많이 사용했죠, 과거에. 예전에는 위스키의 재료인 몰트, 메가를 건조할 때 피트를 사용했고요. 지금은 이 위스키 업계에서는 피트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피트를 살짝 추가해서 향만 입히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렌피딕 같은 경우가 중세 스타일이에요. 약간 과시량이 강하고 달콤한 그런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기 때문에 피트를 쓴 캐릭터는 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글렌피딕에서 피트 위크라고요. 1년에 딱 일주일간만 피트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들어요. 너무 아쉽게도 국내는 수입이 안 됐습니다. 국내에는 단종됐고요. 그게 좀 먹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나요? 피트는 위스키계의 약간 홍어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누구나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트 위스키도요. 처음엔 낯설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정말 찾아서 드시는 매니아분들이 많고요. 아무리 피트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해도 글렌피딕의 철학인 누구든지 마시기 편할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피트 제품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하는 위스키를 제가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잖아요. 스카치 위스키가 되려면 어떤 규정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스코틀랜드에서 생산이 돼야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이고요. 5개 정도 조건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돼야 되고요. 그래서 증류, 숙성, 변미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돼야 되고요. 또 둘째는 최소 숙성 연수가 3년입니다. 3년 이상 숙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원재료인데요. 제가 원재료는 보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 효모 3개만 사용해야 돼요. 물을 제외한 인공적인 첨가물은 넣을 수가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색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는 소량 사용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병입할 때 알코올 도수가 최소 40도 이상이 돼야지 제가 스카치 위스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조건들이 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 생산에 따른 품질 관리에 따른 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지금 같은 품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 최고가 글렌피딕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스카치 싱글몰트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도적 1위는 당연히 글렌피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면서 조금 좀 부끄럽네요. 이런 위스키를 생산하고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종사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체 스코틀랜드 인구의 0.74%, 약 4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나 일부 섬 지역은요, 위스키가 전체 지역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음료 수출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영국의 수출을 봐도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스카치 위스키가 스코틀랜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는 네. 글렌피딕 같은 싱글 몰트가 더 인기가 많나요? 아니면은 막 섞여 있는 게 인기가 더 많나요? 싱글몰트 위스키 자체가 하나의 증류소에서 하나의 재료만 쓰다 보니까 생산량이 제한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하기 편리한, 접근하기 쉬운 블렌디드 위스키가 인기가 좀 많고요. 스코틀랜드 산지가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세금이 높아서 또 물가가 높아서 싸지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20%고요. 그곳은 거기에 위스키에 붙는 주세가 25%가 20%가 붙으니까 상당히 높은 세금이 분다고 봐야죠. 하지만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시작해서 50년 이상의 수상시킨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엔트리급 라인업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든 혹은 해외에서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12년의 제품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렌피딕과 위스키가 대략적인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024년 판매량 기준이고요. 매 1초마다요. 약 44병의 스카치 위스키가 전 세계 160개 나라로 수출됐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몇백 병이 그러면은 출시가 된 거네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통계가요. 2024년에 전체 수출된 스카치 위스키가 약 14억 병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나란히 늘어놓으면요. 약 46만 7천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대략 11바퀴 돌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세계 사람들이 글렌피딕과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뼈저리 느껴지는 그런 숫자네요. 교수님께서 앞에서 스코틀랜드의 지리나 기후적 특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한 특성들이 위스키의 숙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위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바다에서 계속 수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기가 연중 수분한 편이거든요. 이 오크통에서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오크통의 성분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스며들어가니까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서 좀 더 깊지 않을까.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 증발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증발량 엔젤시어라고 하잖아요. 스코틀랜드의 평균적인 증발량 엔젤시어가 한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숙성할 수 있고요. 엔젤시어가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평균적인 거고요. 솔직히 증류소마다 다르고요. 창고마다 다르고 통마다 차이가 큽니다. 예. 온도와 습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증발하는 엔젤시어의 구성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매년 증발량과 엔젤시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30년, 40년뿐만이 아니고 50년 이상의 제품들도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글렌피딕이 항상 숙성 중인 위스키 캐스크가 약 100만에서 130만 통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를 다 선별해서 50년 동안 쭉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글렌피딕의 스코틀랜드 사이트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 130분이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장인분들이 하나하나 면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위스키를 만들 때 물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렌피딕 혹은 위스키를 만들 때는 어떤 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화강암질하고 피트층 이게 다 정수기 역할을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가 유명한 이유가 깨끗한 물에 있지 않나. 글렌피딕 증류소이 글렌피딕이잖아. 혹시 뜻 알고 계세요? 그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글렌 아니면 피딕 둘 중에 하나가 사슴을 의미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고요. 역시 교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스코틀랜드 게이러로요. 네. 글렌 그러면 계곡이나 골짜기, 강 같은 거 얘기하고요. 네. 피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슴입니다. 그래서 글렌피딕 증류소 옆을 보면 리버 피딕이라고 제가 스페인 강의 지류 사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피딕 강에서 증류소 이름이
나왔고요. 리버 피딕의 물은 그냥 냉각수나 청소용들만 쓰고요. 글렌피딕 수원지가 되는 물은 중부서 건너편에 앞 산에 있는 콘발 힐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로비듀라고 하는 천연 샘물만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알코올 도수를 40도로 병입하는 마지막 물까지 로비듀만 사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량은 많아야 되고요. 네. 깨끗한 건 기본인데 로비듀 하나만 쓰는데 얘가 오염되거나 훼손되면 위스키를 못 만들잖아요. 로비듀를 보호하려고요. 수원지를 가운데 두고 150만 병을 다 매입해서 철저하게 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게 글렌피딕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스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물이? 솔직히 위스키 풍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캐스크 이렇게 숙성입니다. 최소 60에서 많게는 80, 85%까지가 다 오크통에서 풍미가 나온다고 해요.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가 보통 40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키 한 병에 40%가 위스키 원액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교수님? 물이겠죠. 맞습니다. 네. 위스키 한 병에 위스키 원액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 물이 위스키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네. 중요함은 바로 딱 떠오를 수가 있겠죠. 혹시 대표님께서는 스페이사이드 가 보셨나요? 8년 전에 스코틀랜드를 처음 가봤는데요. 대략 한 달 동안 캠핑카를 빌려서 에딘버러를 시작해서 하일랜드까지 올라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이사이드로 마무리했던 긴 여정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목적은 증류소 방문이 목적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캠핑하면서 대략 40군데 정도 증류소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맛이 다르고 다 역사와 제조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차이점이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그 실제 맛이 더 다른가요? 그럼요. 많이 다르죠. 그게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마시는 재미인 것 같아요. 예. 그럼 글렌피딕 내에서도 맛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글렌피딕이라는 증류소가 내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공통분모는 있긴 하는데요. 네. 그 안에서도 각각의 제품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뭔가 재료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재료는 동일한 물과 보리만 사용하고요. 오크통 수성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쌀과 물로 밥을 짓더라도요. 뜸들이는 시간이나 온도나 압력 솥인지 솥밥인지 맛이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재료로 위스키를 만드는데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발효 시간, 증류 온도, 커팅 포인트, 숙성 기간에 따라서 술 맛이 완전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병마다 다 달라요, 맛이? 위스키를 만들 때 배치로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네. 보통 한 번 배치 위스키 생산할 때 보통 150에서 수백 통의 위스키를 분량을 준비해서 그 위스키 생산을 해요. 그래서 각 배치별로는 동일한데요. 배치가 다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네, 공산품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스페이사이드 위스키 맛의 특징이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가 있을까요? 주로 대표적으로 피트 처리를 좀 덜 하는 굉장히 맛있게 편하고 부드러운 위스키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스팅 노트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프루티한 과일 향이라든가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옥통에서 오는 부드러운 바닐라라든가 아니면 부드러운 그런 촉감이 스페이사이드 위스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TMI로 스페이사이드 지역이 왜 이렇게 위스키로 부흥했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스페이사이드 지역에는 철도가 되게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철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스키 생산에 필요한 부재재를 가져오고요. 철도를 통해서 생산한 위스키를 쭉 수출하기 편하다 보니까 스페이사이드 지역이 위스키가 많이 부흥했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철도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 가끔씩 특정한 시즌에 운영이 돼요. 근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딱 지나가다 보면 스페이강의 절경이 펼쳐지고요. 옆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요. 저도 너무 안타깝게도 예약을 실패해서 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디오를 봤거든요. 꼭 추천드립니다. 네. 가보시면 꼭 한번 타보세요. 안 타보셨어요? 어려운 예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요. 차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글렌피딕을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글렌피딕 증류소를 방문하기 직전에 제가 탔거든요. 다양한 스페이사이드 증류소들의 위스키를 기차 안에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스페이사이드 그 지역에 글렌피딕 증류소가 몇 개나 있나요? 저희 글렌피딕은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그런 가족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가 갖고 있는 증류소가 글렌피딕, 발베니, 키닌비 이 세 개가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로랜드 지역에는 알리사베이라는 증류소가 있고요. 이 네 개는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고요. 또 로랜드 지역에 거반이라고 하는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로랜드 쪽에 핸드릭스 진을 만드는 증류소 또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빠르게 숙성되는 위스키 하고요. 마치 스코틀랜드처럼 약간 저온하고 다습한 지역에서 천천히 숙성되는 위스키.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은 대만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도 더운 기후를 가진 지역이지만 거기서도 위스키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엔젤시어,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2년, 30년처럼 고숙성된 위스키보다는 4년, 5년 이렇게 짧게 숙성된 위스키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더라고요. 빨리 숙성이 됐다 보니까 오크에서 오는 우디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살짝 기분 좋은 떫은 맛, 쓴맛 같은 게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위스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설득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빠르게 숙성한 게 싸서 가성비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숙성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음. 그거에 따른 손해도 또 클 것 같긴 합니다. 또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일정하게 맛을 내는 것도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스코틀랜드는 천천히 숙성되고 증발되는 반면에 빠르게 증발되면은 좀 더 위스키의 맛을 일정하게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일정하게 안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까 싱글 몰트는 이렇게 개성이 강한 글렌피딕 증류소는 글렌피딕 개성이 있고 음. 다른 증류소는 다른 증류소의 개성이 있는 건데 하나의 증류소의 개성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건 문제겠네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네. 있겠죠. 궁금한 게 그럼 오크는 어디서 구하나요? 그래서 위스키를 수성시키는 사용한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오크는 미국 참나무나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을 수성시켰던 그 유럽 참나무, 보통 그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분명 위스키도 오크통 숙성에 있어서 좀 진하게 추출되거나 아니면 좀 연하게 천천히 숙성된 거에 맛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무리해서 단순하게 표현 드린다면은요, 이 숙성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라고 보통 말씀드리긴 해요. 천천히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요, 오크의 향미 물질이 위스키 안으로 더해지는 거고요. 빼기, 보통 위스키 안에 있던 저급 알코올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맛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숙성을 통해서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위스키의 알코올가요, 오크통에 있던 그런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또 알코올이 오랜 시간 걸쳐서 산화되면서 그윽한 맛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고온인 곳에서 짧게 숙성된 위스키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상호작용이 좀 생략되다 보니까요. 스코틀랜드처럼 천천히 숙성된 위스키에 비해서 그윽한 맛이나 깊은 맛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른 말이 퀄리티 텍스 타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위스키 애호가들은 보면은 종류별로 다 드실 것 같긴 해요. 그 빠르게 숙성시킨 것도 먹어보고 천천히 숙성된 것도 먹어보고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위스키를 즐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처음 마시는 위스키, 처음 보는 위스키 선입견 갖지 않고 열심히 시도해보는 게 위스키 애호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인도 위스키 맛은 어떤가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좀 스파이시하거나 향신료를 많이 활용한 그런 음식들을 드시잖아요. 그만큼 인도 위스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파이시하고 복합적인 오리엔탈 스파이스, 그러니까 동양에서 나오는 시나몬이라든가 스타니스 같은 그런 약간 육두구 같은 그런 향신료들의 약간 풍미가 좀 가득한 그런 위스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일부러 넣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일단 위스키 만들 때는 일부러 넣을 수는 없지만 오크통 숙성이라든가 아니면 오크통의 선별로 인해서 그런 풍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렌피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이. 저 같은 경우는 더운 여름날에는 이제 모히또 같이 약간 상큼한 럼 베이스의 칵테일이 많이 생각나게 마련인데요. 마침 글렌피딕 라인업 중에서 글렌피딕 21년 그랑 리제르바라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럼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거친 제품인데요. 특유의 따뜻함과 그리고 약간 열대 과일의 풍미가 여름에 마시기 굉장히 적합한 위스키라고 생각하고요. 비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좀 쌀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푸근하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26년 그랑 코룬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랑 코룬 제품 같은 경우는 럼 캐스크가 아닌 꼬냑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거쳐서 굉장히 비 오는 날, 촉촉한 날 마시기 굉장히 적절한 그런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글렌피딕의 럭셔리 라인업들이 너무나도 맛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저는 한여름은 글렌피딕 12년인 것 같아요. 글렌피딕 증류소를 대표하는 캐릭터죠. 청사과나 아니면 서양배처럼 상큼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오크 바닐라가 잘 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상큼하게 마시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요. 비가 오면은 이게 부침개나 전이 생각나잖아요. 부침개나 전에 글렌피딕 12년 그냥 들어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 글렌피딕 12년으로요. 하이볼을 만들어서 드시면은요. 부침개의 기름기를 싹 잡아주고요. 청량함이 머리 끝까지 쫙 차오릅니다. 빨리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가게 문 닫고 오늘 좋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위스키 마시는 건 깜빡했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면서 하시죠. 네, 슬란지바. 슬란지바.
자, 이렇게 오늘 지리학자 박정재 교수님하고요. 앤디 윤 대표님과 함께 위스키와 스코틀랜드 기후 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이 함께 만들어 오신 플레이 위스키 좀 어떠셨나요? 기존에도 원래 글램피딕을 너무 사랑하는 한 애호가로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위스키뿐만이 아니고 교수님 덕분에 스코틀랜드의 지리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기후, 색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떠셨어요? 와서 배우는 게 더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술도 너무 맛있었고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제가 위스키를 좋아할 것 같은, 특히 글램피딕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잘 해주시고요. 저도 나름 위스키 매니아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수님의 전문적인 지식 덕분에 지식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램피딕 덕분에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제가 여기 깔바도스 가든에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글램피딕을 잔으로 주문하시는 첫 고객님들에게 이제 저희가 글램피딕 잔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글램피딕과 깔바도스 가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램피딕이 사용하는 잔은 정품 글렌캐런 그라스입니다. 풍부한 지식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슬란지바 건배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해 볼까요? 슬란지바. 슬란지바.